음양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음양관. 어떤 사물이나 사람을 음과 양으로 나눠서 볼 줄 아는 관점, 그런 시선을 음양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서양에서는 음과 양을 표현하는 기호를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표시를 합니다. 우리 건전지 배터리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 동양에서는 음과 양을 표현하는 기호를 약 하나의 줄로 표시를 하고요. 음은 두 개의 점으로 표시를 합니다. 남녀 간의 성별로도 나타내 볼 수가 있겠죠. 남자는 양, 여자는 그럼 여기서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양이 성질이 더 강할까요? 음이 성질이 더 강할까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남자가 더 강할까요? 여자가 더 강할까요? 여자. 자, 나는 여자가 더 강하다고 생각한다.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오, 거의 대략 한 100명 정도 손해주세요. 나는 남자가 더 선생님 이건 마이크 너무 죽는데 이거. 나는 남자가 더 하나 둘 거의 한 10분 정도 손 내려주세요. 손 안 든 분도 계신 것 같은데 나 그런 거 관심 없다. 오케이, 그렇죠. 관심 없으면 관심 없다라고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셔야 앞에 있는 강사가 좀 차리고 관심이 없구나, 재밌는 얘기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똑바로 기억을 합니다. 저렇게 딱 손을 딱 들어주셔야 돼요. 주관 있게 소신 있게 기억해 두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은 기억이 가물가물하시겠지만 중학교 공교육상에서 배우셨습니다. 멘델의 유전자 법칙, 우성과 열성의 법칙. 여성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염색체가 XX를 가지고 있죠. 남성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염색체가 XY를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 이 X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 이 여성을 우성의 인자를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원래 X 염색체를 가지고 태어났다가 마지막 염색체가 Y로 변이 되면서 남성의 생식기를 가지고 태어나는 이 남성은 열성의 인자를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성과 열성의 법칙에 의해서 DNA, 유전자 합적으로 여성분들이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더 우월한 인자를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정자, 난자 크기 차이도 다르죠. 난자가 100만 배 정도 더 큽니다. 정자, 난자 에너지 차이도 다르죠. 결혼하신 분들이 좀 많이 있으신 것 같아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부부싸움 하실 때 있잖아요. 간혹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부부싸움 하실 때 보통 되게 어떠세요? 가정에서 남성분들이 보통 앞에서 큰 소리 빵빵 치고 문 꽝 닫고 밖에 확 나가서 시원하게 소주 한잔 마시고 집에 들어가고 느덜고 주무시잖아요. 본인이 또 이겼다고, 부부싸움 이겼다고 생각하시잖아요. 다음날 아침에 찬밥도 못 얻어 먹는 게 남성분들이시죠. 무슨 말이냐? 겉으로 볼 때는 드러내고 표현하고 커 보이는 것들이 에너지가 강해 보이지만 사실은 가라앉아 있고 숨어 있고 보이지 않는 곳에 응축된 에너지, 그것이 바로 상대적으로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 여성분들이 굉장히 에너지가 더 큽니다. 아빠하고 딸하고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딸이 이기죠. 엄마하고 아들하고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엄마. 아들 패스로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이기죠. 그래서 여성분들이 더 강해요.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실제 여러분들 그 머슬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남성의 어떤 근육, 파워, 힘으로 이기는 시대는 지났어요. 남자들이 칼 들고 활 들고 우르르 쫓아다니면서 동물 먹이 사냥하고 여성분들은 동굴 속에서 음식 만들고 이런 시대는 지났다는 거죠. 실제 우리나라의 공무원, 최근에 공무원들의 어떤 성비를 비교해본 통계 자료인데요. 거의 5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46%. 실제로 올해 합격한 2018년도에 합격한 구급 공무원들의 성비를 보면은 여성 공무원분들이 50%를 넘어섰어요. 이미 사회 각계각층에서 여성분들의 어떤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들이 굉장히 많이 열려 있다는 거죠. 실제 국가고시에서도 크게 들어야 될까요? 국가고시에서도 판사 여자, 검사 여자, 변호사도 여자, 피해자만 남자입니다. 남자는 잡혀와가지고 여성분들이 굉장히 지금 지위적으로나 굉장히 신장해 있는 그런 이 현실적인 상황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 중요한 것은 뭐냐, 남녀 간의 이 성의 어떤 차이와 차별, 그걸 올바로 인식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돈은 남자가 벌어야 된다. 이게 차이입니까? 차별입니까? 차이. 차별이죠, 그렇죠?
설거지는 여자가 해야 된다. 이게 차이입니까? 차별입니까? 차별. 그렇죠. 차별이죠. 군대는 남자가 가야 된다. 이건 차이입니까? 차별입니까? 차이. 이거 조금 헷갈리죠. 관점에 따라서 차이일 수도 있고 여자들도 군대를 가고 싶어 할 수도 있잖아요. 차별이 여자가 애를 낳으니까 차이.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아기는 여자가 낳아야 된다. 이건 차이입니까? 차별입니까? 차이. 그렇죠. 차이죠. 차별할 수가 없죠. 남성분이 낳고 싶은 걸 낳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이런 차이와 차별, 여성분들 그리고 남성분들이 어떤 가지고 있는 성의 역할과 역량에 따라서 어떻게 이런 관점,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자 이거죠. 그렇게 양성 간의 어떤 평등한 그런 권리와 이익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우리가 여성 지도자로서 가지고 가야 될 것은 바로 이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회복 탄력성입니다. 이 회복 탄력성에 대한 소개를 좀 해드릴 텐데요. 찌그러진 공과 아주 바람이 꽉 찬 공 두 개가 있어요. 같은 위치에서 떨어뜨렸습니다. 어느 공이 더 높게 뛰어 올라옵니까? 당연히 바람이 꽉 찬 탱탱한 공이 튀어 올라오겠죠. 그럼 이번에는 더 세게 공을 튕겨 보겠습니다. 어느 공이 더 높게 올라갑니까? 당연히 바람이 꽉 찬 공이 더 높게 튀어 올라오죠. 그래서 그 공 안에 들어가 있는 바람, 그리고 그 공의 탄성, 이것이 바로 회복 탄력성입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을 딛고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그런 마음의 근력, 마음의 힘, 이것을 회복 탄력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학자들은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이 체계적인 훈련과 노력만으로도 개발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부터 그것을 어떻게 개발하는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의 사례를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할게요. 이 사람 혹시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안델센, 우리 동화 작가 안델센입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이유는 물론 동화로 유명해진 것도 있지만 뭘로 유명해졌느냐? 못생긴 걸로 유명해졌습니다. 지금도 이런데 어렸을 때 더 못생겼어요. 그래서 이 못생긴 것 때문에 주변의 아이들, 친구들에게 놀림받고 왕따도 당하고 그랬죠. 심지어는 집에 가정 형편이 너무 안 좋아서 찢어지게 가난해서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어요. 본인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죠. 그래서 이후에 회고록에서 안데르센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성냥팔이 소녀라는 작품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찢어지게 가난한 나의 가난 덕분이었고, 내가 미운 오리 새끼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정말 못생겼기 때문에 내 주변의 아이들에게 놀림과 왕따를 당하면서 이런 작품을 만들 수 있었다. 나에게 있어서 못생김과 가난은 신의 축복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상황에서 과연 나라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얘기를 하면 한 번씩 이럽니다. 청중분들이 아이 강사님 그거 좀 오래된 얘기 하지 마세요. 최근에 사례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 사람 혹시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들 그 여성 잡지나 여성 리더자들의 어떤 그런 아티클 같은 데 보면 많이 나오시는 분이에요. 누구냐? 에이미 멀린스라는 사람입니다. 뭐냐? 영화 배우이자 모델이자 육상 선수로 알려져 있는 분이죠. 모델 중에서도 탑 모델이고요. 육상 선수, 미국 육상 선수 중에서도 아주 기록적인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아주 독보적인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들이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굉장히 누구나 보이는 알기 쉬운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죠. 태어날 때부터 무릎 아래로 뼈가 자라지 않아서 평생을 의족을 하고 다니는 그런 아주 불편한 상황이 있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들은 하나의 직업을 가지기도 힘들지만 세 개의 직업을 가지고 굉장히 각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기자가 인터뷰하면서 물었어요. 당신은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또 더 멋지게 살 수 있었냐라고 물어보니까 에이미 멀린스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장애나 고난, 역경은 내가 딛고 뛰어넘어야 할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 그리고 나의 강점을 더 확인시켜주는 신의 선물이다 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같은 상황에서 이런 얘기 하실 수가 있을까요? 저는 사실은 그런 마음의 어떤 힘 같은 게 조금 약한 것 같아서 이런 얘기 쉽게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우리 청중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이 강사님 자꾸 외국에 살아 얘기하는데 우리나라에 사는 건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게 뭐 신문이나 뉴스 보시면 한 번씩 보셨을 거고 요즘에는 KT인가 막 거기서 광고로 나오고 계신 분이에요. 누구냐? 이상묵 교수. 지금 서울대에서 지구환경공학과의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신 교수님입니다. 이분은 원래 MIT 공대에서 국비장학생으로 유학을 가셨다가 프로젝트 진행 중에 차가 뒤집혀서 전복되는 바람에 목 아래로 전신 마비가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이라고는 입 그리고 고개 이게 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서울대학교 환경공학과 학생들을 1시간 동안 가르치기 위해서 8시간 동안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욕창에 하루 종일 앉아있어야 되기 때문에 욕창에 걸릴까봐 30분씩 일어났다가 누웠다가를 반복해야 되는 그런 불편한 그런 상황을 견뎌내어가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계시죠. 그래서 옆에 사람들이 또 물었죠. 아니 교수님 어떻게 하면 대부분 전신마비가 온 사람들은 삶을 포기하거나 아주 인간 이하의 삶을 보통 살아가거든요. 근데 본인은 입 그리고 목만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열정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상문 교수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남들 같았으면 차량이 전복되고 전신마비가 왔을 때 나는 죽었구나 라고 이야기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 순간 나는 살았다 라고 생각을 했다. 그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서도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나를 살리는 원동력이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이 세 분에게 드러난 것 고난과 역경을 단순하게 극복한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본인의 장점 그리고 강점으로 활용하신 그런 특징적인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그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냥 좋은 얘기, 선한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자들이 통계를 내봤어요. 조사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실제 본인의 장점이나 강점을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한 사람들은 생활에, 내 삶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다. 그러므로 인해서 본인의 긍정적인 마인드도 굉장히 높았다라는 거죠.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그래서 이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했냐. 이런 회복 탄력성, 긍정의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체계적인 훈련을 할수록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좀 잘 안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냥 어머님, 아버지는 그냥 부모님을 그냥 통칭해서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좀 안 그러시는 것 같아요. 반대로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애들이 성적을 좀 안 좋게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보통은 어떻게 얘기하세요? 너는 내 닮아서 머리는 그렇게 좋은데 누굴 닮아서 이렇게 성적이 안 나오니? 이렇게 얘기하죠. 그 두 사람밖에 없잖아요. 자기 아니면. 그죠? 이 성적표를 가지고 오면 10등을 해오면 너 왜 5등을 못하니? 5등을 해오면 왜 2등을 못하니? 2등을 해오면 왜 1등은 못하니? 1등 해오면 왜 만점을 못 받니? 만점 받으면 이렇게 잘할 거면서 왜 처음부터 못했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미치는 거죠, 애들은. 근데 뭐냐,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도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그런 훈련, 체계적인 훈련이나 어떤 노력들에 대해서 배우지도 못했었고, 어떤 긍정적이고 유연한 그런 활동들에 대해서 학습하지 못한 상태로 이게 스스로 자라왔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런 어떤 비슷한 영향력이 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어떻게 그런 체계적인 훈련과 노력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게요. 세계 2차 대전 때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환자를 치료해줄 약보다 환자가 더 많이 발생을 하니까 이 의사들이 가짜약을 개발했습니다. 위약이라고 표현하죠. 가짜약. 녹말, 젖당 이런 걸 섞어가지고 아무런 효능이 없는 그냥 약을 개발하고 그래서 그 약을 환자들에게 주입을 시켜서 이건 진통제입니다. 드시면 나아집니다. 라고 환자들에게 줬어요. 근데 실제 이 환자들이 이 약을 먹고 통계에 따르면 10명 중에 3명은 실제로 병적 증상이 호전되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논문에 따르면. 중요한 것은 뭐냐.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와 심리만으로도 치유가 되는 그런 현상을 심리학에서는 플라시보 효과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효과, 통계 자료에 따르면. 근데 이게 반대의 경향도 있습니다. 이게 분명히 효능이 있는 약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하는 어떤 부정적인 심리, 난 이게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거야. 이 약은 나에게 맞지 않아. 별로 중요하지 않아. 내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 약을 먹었을 때 실제 효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몸에는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것. 이것을 노시보 효과라고 합니다. 플라시보가 노시보 효과. 실질적으로
긍정적인 마인드, 긍정적인 심리를 가지는 것만으로도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없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책을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러니까 너도 살아라는 책입니다. 문신 있는 변호사 오히라 미스요의 자서전인데요.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해졌던 것은 물론 변호사임에도 불구하고 몸에 문신이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유명해진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 오히라 미스요가 14살 때 할복 자살 기도를 했어요. 왜? 애들한테 왕따를 당해가지고. 그래서 3번이나 할복 자살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트라우마들을 극복하지 못하고 16살 때는 야쿠자 보스의 아내로 살아가게 됩니다. 22살 때까지 호스티스를 전전하면서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졌던 이 오히라 미스요가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하고 사법서사에 합격을 하고 변호사에 합격을 하면서 갱생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이웃집 아저씨의 진심 어린 충고와 격려 그리고 응원, 지지 덕분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진심 어린 충고, 지지, 격려, 응원이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있다? 없다? 있다? 영상 하나 볼게요. 짧은 영상입니다. 자신의 키보다 높은 핀틀 넘기에 도전하는 학생, 힘껏 뛰어보지만 자기 가슴 높이밖에 닿지를 못했습니다. 두 번째 도전에선 허리 높이까지 뛰었다가 결국 또 실패하고 마는데요. 세 번째 시도 역시 핀틀 위에 걸도 않고 말았습니다. 속상한 마음에 급기야 눈물까지 흘리는데요. 그 사이 아이를 향한 관중석의 응원 소리는 점점 커집니다. 포기하지 않고 네 번째 도전하는 아이, 안타깝게도 또 실패했습니다. 그때 지켜보던 같은 반 친구들이 실패를 거듭하던 친구를 둘러쌌습니다. 서로 어깨를 두른 채 한 목소리로 힘차게 친구를 응원합니다. 친구들의 응원 덕분일까요? 있는 힘을 다해 뛰어오른 아이. 지켜보던 사람들 사이에서 큰 박수가 터져나왔는데요. 누군가의 격려와 응원,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보여주는 훈훈한 영상인 것 같습니다. 전 아이가 뛰어넘은 것보다 여러분들이 오 이렇게 놀라시는 게 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고 되게 뭉클했어요, 순간. 이게 진짜 이 가까이 있는 누군가의 진심 어린 어떤 응원, 그리고 지지, 격려가 실제 우리 삶에서 어떤 긍정적인 효과, 그리고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왜 이런 긍정적인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응원하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 발 더 들어가서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감성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재밌는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자, 나는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냥 이성적인 사람이다. 나는 한 20명 손 들어주세요. 난 감성적인 사람인 것 같다. 한 120명 손 들어주세요. 아직까지 손 안 든 사람이 있는데 네가 어떤 말을 해도 손을 들지 않겠다. 둘 다? 그럴 수도 있죠. 둘 다 있을 수도 있죠. 자,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손가락 깍지 편안하게 이번엔 바로 깍지 편안하게 이렇게 깍지를 꼈을 때에 나도 모르게 올라와 있는 엄지손가락 위에 올라와 있는 엄지손가락이 왼손 엄지손가락이다. 이런 분들은 우리 뇌에는 좌뇌 우뇌가 있죠. 감성적인 판단을 하는 우뇌가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는 왼손 엄지가 올라가 있을 때, 반대로 오른손 엄지가 올라가 계신 분들 있죠. 오른손 엄지가 올라가 계신 분들은 좌뇌 우뇌 중에서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좌뇌가 굉장히 많이 발달하신 분들이 통계적으로 많습니다. 자, 이번에는 팔짱을 한번 껴보세요. 괜찮아, 편안하게. 자기가 평생 끼던 편안한 팔짱을 껴보세요. 이때 편안하게 발장을 꼈을 때의 풀리는 손 있죠. 올라와 있는 손, 풀리는 손이 왼손이다. 이런 분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좌뇌 우뇌 중에서 우뇌, 감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우뇌가 많이 발달하신 분들이에요. 반대로 오른손이 올라가 있다. 풀리는 손이 오른손이다. 이런 분들이 좌뇌 우뇌 중에서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좌뇌가 발달한 분들이 많죠.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깍지 낀 손과 팔짱 낀 손 같은 손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혹시 물어봅니다. 깍지 낀 손과 팔짱 낀 손이 다른 손이 올라간다 하는 사람만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맞습니까?
이분들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분들 중에서 또라이들이 많습니다. 또라이라는 이렇게 좋아하시겠어요? 진짜 우리 인간적인 여성 지도자분들 대단히 수준이 하이한 것 같습니다. 어떤 얘기를 해도 이렇게 웃어주시고 강사들이 이런 데 오면 안 됩니다. 이거 지가 진짜 잘해서 잘하는 줄 알고 잘하는 줄 알고 여러분들이 정말 수준이 높으시고 사실은 진짜 또라이가 아니라 좌뇌우뇌를 골고루 쓰시기 때문에 굉장히 창의적인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와 같이 크리에이티브 띵킹 굉장히 좌우뇌를 골고루 쓰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근데 자 이성적인 사람인 것 같다라고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미치지 않아요. 자, 손 드시고 이분들에게만 질문 드려볼게요. 손 들고 계세요. 이분들에게만 질문 드려볼게요.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식당 갈 때나 이렇게 술 한잔 하실 때 술집에서 한참 먹고 있는데 살죽도 못 먹은 저런 할아버지가 오셔가지고 후라보도 누가 봐도 이거 500원짜리 후라보도 껌인데 주시면서 2,000원에 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 여러분들 중에서 사달라고 했을 때 나는 단 한 번도 사준 적이 없다 하는 사람만 내려보세요. 지금 손 들고 있는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아니 왜 본인들이 이성적인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왜 사주시는 거예요? 2,000원짜리 누가 봐도 500원짜리 왜 사주시는 거예요? 왜 사주세요? 불쌍해서. 그쵸, 불쌍해서. 밥도 못 먹고 있는데 내가 굳이 이거 2,000원 없어도 되는 돈인데 주면 이거라도 해서 조금 욕이라도 하실까봐 불쌍해서 그만. 바로 그겁니다. 뭐냐, 인간은요 판단은 이성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행동은 감성적으로 본능적으로 합니다. 아 이거 잘못하다 이상 죽겠다. 그게 본능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행동 자체가. 뱀의 뇌에게 말을 걸지 마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안에 정신과 의사가 쓴 책인데요. 그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책 한 권 읽으실 거예요. 제가 1분 만에 설명해 드릴게요. 인간의 뇌는 3중의 구조로 되어 있다. 제일 깊숙한 곳에 파충류의 뇌, 본능적인 감각을 주관하는 파충류의 뇌가 있고 그 위를 덮고 있는 인간의 뇌, 포유류의 뇌, 그 위에 인간의 뇌, 마지막에 한꺼풀 덮고 있는 것이 이성적인 분야를 관장하는 그런 인간의 뇌를 가지고 있다. 이 3중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판단을 내릴 때는 인간의 뇌를 씁니다. 아 이게 맞다, 맞지 않다, 옳다, 그르다. 그러나 실제 행동을 취할 때는 내 깊숙한 곳에 숨어있는 본능적인 어떤 파충류의 뇌가 작용을 하면서 내 생명에 위협을 느낄 수도 있겠구나 라고 행동을 취하게 된다는 거죠.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느껴보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재미있게도 학자들이 또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뭐냐, 이 참 지저분하게도 침을 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인간의 침에 대해서. 평소에 일반적인 대화를 하고 있을 때의 침을 추출하고 또 연인들 간에 아주 서로 그러니까 애틋하고 되게 아주 예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을 때에 사랑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에 침을 추출하고 또 싸우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욕을 하고 어떤 격정적인 그런 상황에서 침을 추출해서 쥐에게 투약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일반적인 언어를 쓸 때와 연인의 이야기를 할 때 추출한 침을 투약한 쥐에게서는 특별한 증상이 없었지만 욕을 하거나 싸우고 있는 과정에 침을 추출해서 쥐에게 투약을 해봤더니 이 쥐가 다이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학자들이 이걸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냐 연구를 해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어떤 연인의 대화 속에서 추출한 침에서는 긍정의 호르몬, 도파민, 세로토닌, 페니트라민, 그리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뭡니까? 엔돌핀 이런 것들이 마구마구 분출됐었다. 근데 쥐가 다이한 이 침에 추출한 그런 내용을 보니까 코티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코티졸, 아주 독극 물질이죠. 우리 몸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아주 독한 독극물. 이것으로 인해서 쥐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안 좋은 호르몬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하는 언어, 어떤 행동만으로도 긍정의 호르몬을 직접 만들어낼 수도 있고 부정의 호르몬, 나를 죽일 수 있는 그런 호르몬도 만들어낼 수